우리 문학의 어떤 자생론 또는 내적 모색이 가능한가? 사실 이게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궁극이 저는 어떤 문학 이론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문학을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게 하나 가지고 와 본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리라고 하면은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 원리를 바로 적용한 것은 요 논문이지만은 이러한 어떤 사유 체계 속에서 생각해 본 것이 이제 모순의 힘 하는 이 책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이 책이 대체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이 책을 혹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아서 목차라도 한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 문학과 물의 소재사학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탄생에서 재생까지 전부 다 탄생에서 재생까지라고 하는 이 물을 소재로 한 이 주제별 이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해석한 게 있고, 그다음 3장은 이제 그 모순을 힘해 가지고 뭐 대립항으로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공간 상상력, 우물하고 개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상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다음 문화론하고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다음 결론이 이제 다시 물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건데요. 결론 요거죠. 다시 물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요건 이제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 결론이라고 하는 요 챕터는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논의를 요약한 거고,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대대론과 동태적 균형 요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연구할 수 있는가, 내가 연구한 것을 결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결과로 어떤 다른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 안에 물의 한국문학사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문을 한 편 쓰면은 한 4편 내지 5편 쓸 거리가 다시 나와요. 관계되는 것이 가지를 쳐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다시 5개를 만들고, 그것이 또 이제 핵심이 돼가 5가지를 만들고, 요게 잊어버리니까 요게 써놓으면은 그 자료는 이미 그 공부를 하면서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남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어떤 챕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써놓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후속 논문들을 쓰는 것이. 요거는 요 부분을 했죠. 대대론과 동태적 균형. 요 부분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인식이 상호 모순적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상상력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심리적 상태 및 지적 수준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물은 동정에 따라 지수와 유수, 지수하는 것은 거쳐 있는 거고, 거칠 지자니까, 유수는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정, 하나는 유수는 동이고 지수는 정이란 말이에요. 동정에 따라서 지수와 유수로 구분되고, 성은 올라가는 거고 강은 내려오는 거니까, 성강에 따라서 수증기와 비로 나누어진다. 수증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고, 비가 하는 것은 내려오는 거죠. 완급에 따라서 경류와 안류, 격과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류 같은 경우는 급하게 흐르는 것이고, 안류, 강처럼 편안하게 흐르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어진다. 고체는 얼음이고, 액체는 물의 본질인 흐르는 거고, 기체는 수증기 같은 거죠. 물질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냉수와 온수,
사람들이 냉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온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이 작품에도 드러나와요. 재미있어요, 이것도.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냉수와 온수로 구분된다. 지수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우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연못, 조금 더 큰 거, 호수, 더 큰 거, 바다는 더 넓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등으로 나누어지고 위치에 따라서 지하수, 지표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물은 유연성을 본질로 한다. 이 때문에 우물, 개울, 강하, 호수, 바다, 우물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요.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공간이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형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물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속에 따라서 빠른 물과 느린 물이 있으며 반사성으로 인해 얼굴을 비춰보면서 성찰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왜 성리학자들이 물에 관심을 가졌는가? 성리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성찰이죠. 성찰을 통해서 성스러워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울 이런 것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거울을 많이 보지 않고 거울 보려고 하면 자기 얼굴 보려고 하면 물을 봤죠. 대야에 물 떠놓고 이렇게 자기 거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민경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건 근대의 물건이죠. 그 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이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성찰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점화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점화 이거는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정화되면은 이게 탈속하게 돼가지고 부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세속의 때를 벗어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다양하지만 항구성을 지닌다. 물은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그 본질은 잃지 않으며 영원히 흐르기 때문에 불변의 자질 역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물은 그 스스로 고정된 형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항구성을 지닌다. 모든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항구성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깨져버려요. 바위도 언젠가 모래가 되는데 물은 고정성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인간은 이것을 통해서 겸화성, 이것을 배웠다. 노자의 상선약수도 물의 이러한 측면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성질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바로 균형이다. 물이 왜 아래로 흐를까요?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이 안 잡히는 물은 흘러가죠. 가장 균형 안 잡힌 게 폭포인데 이거는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급박하게 흐르고 강 같은 경우는 서서히 흐르는데 균형이 조금만 있으면 잡혀가는 이런 거죠. 물을 균형을 지향하고 하며 흐르고 이것에 도달하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다. 이것을 물이 지닌 중용의 덕, 중용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불교에서 중용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쾌락의 연덕이고 하나는 그 고통의 연덕인데 쾌락도 쾌락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완전히 그쪽으로 가도 안 된다. 이거 하면서 이 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중용의 덕으로 이념만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때문에 물은 인간이 지향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까지 그 의미 영역은 확장될 수 있었다. 물에 관한 문학적 상상력이 모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대대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대론은 음양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두 가지의 물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고 동시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동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생과 부처, 생사와 열반, 세간과 출세간, 번뇌와 보리, 유의와 무의, 재와 복, 지옥과 정토, 사법과 정법 등과 같은 수많은 용어들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다. 청력과 인력,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에 따라서 때로는 상승하고 때로는 상극하기도 한다. 이게 청력이 강조되면은 이게 상극하게 되거든요. 인력이 강조되면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대론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이 김향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사람이 한 62년생쯤 되는데 강원도 출신이에요. 양양.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된 이후 물은 원래의 성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면 물은 영원히 물이다. 수소와 산소 있지만 없다. 없지만 있다. 손을 넣어 눌려도 놀려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쏟아부어도 물 위 그 어떤 무늬도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적시며 흐르며 물은 버틴다. 맑은 힘, 그에 대해서는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맑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로 보냐면은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않았지만 바로 보편자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보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따름이지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무늬를 갖고 있지만은 흐르고 적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끝내 말해주지 않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맑은 힘이다. 중심에 스며들어 찬란하게 박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쳐 보는 날이 있다. 뒷걸음질쳐 다다른 숲에게 물고기를 낫게 해준 그 강에게, 종일 세상을 말리다가 지는 태양에게, 그러나 건너가 박히고자 하는 것들을 통째 삼키며 물렁해지기를, 숨어 흐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쓸쓸하게도 나는 흠집이 나 있거나 부서진 자리로 매번 환원한다. 되돌아가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단단한 물, 그 무엇으로도 해부되지 않는 고집이 어느 날은 꽝꽝 얼어 세상 모든 것을 철썩 달라붙게 한다. 라고 하는 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물의 어떤 그 두 성향이 지닌 모순적 통일성 혹은 대립적 총체성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대대론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 이후에 원래의 성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물, 그러나 그 물은 수소와 산소 있지만 없다, 없지만 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지만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끝내 말해주지 않는 불변의 맑은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숲이나 강, 심지어 태양에게까지 그 중심에 스며들어 박혀 있습니다. 태양에도 물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 같은 경우도 알코올을 품은 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불과 물의 만남이죠. 알코올은 불과 물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 가지고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태양에까지 그 중심에 들어박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시인은 이것을 해부되지 않는 고집이라고 했다. 물은 결국 이러한 불변성으로 입이 되어 있다. 어떤 의미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대입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처음 쓰는 용어이지만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운동하는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의미로 존재하는, 이게 이제 대대입의라는 용어를 구성할 수 있다. 음량이 그러하고 이기가 그러하다. 존재 방식에서의 상대성은 이로써 발견된다. 어둠과 빛, 움직임과 고요함, 밤과 낮 등이 상호 의존하면서도 어느 하나로 귀속될 수도 없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는 남녀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긴밀한 관계를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두 힘이 인력과 청력을 반복하면서 생성할 따름이다. 이것은 고통과 환희라는 심리적 측면,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물질적 측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운동적 측면 등 다양한 환경과 맞물리면서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모순적 통일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모순적 통일성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써봤는 것인데 그 전에도 모순적 통일성이라는 용어는 다른 데서 다른 논문에서 내가 써본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순된 듯 하지만 통일적 존재로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결론으로 도출된 것도 물이 지닌 대대 이비에 의한 모순적 통일성이다. 요게 이제 한 줄입니다. 요게 이제 이 책의 결론인데요. 요게 다 함의되어 있습니다. 대대 입의에 의한 모순적 통일성이다. 유순과 난폭, 이거는 책에서 계속 밝히고 있는 건데요. 단절과 지속, 이별과 만남. 이게 전부 다 물로 이별을 이야기하고 물로 만남을 이야기하고 물로 욕망을 이야기하고 파도야 나를 어쩌란 말이냐, 유치환. 퇴계 시에 나오는 성찰, 이상과 현실, 상호 대립되고 모순되어 있지만은 물은 이 둘을 불변의 맑은 힘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한 우물은 생명하고 더욱더 결부되고 개울은 우리가 주로 이제 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이 더욱더 많이 강조되죠. 이거는 경제학에서 사회경제사 하는 전통 사회경제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밝혀놓고 있는 거죠. 개울과 일상, 강하와 소통. 여기는 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강하와 소통, 호수와 서정, 바다와 이상이라는 대표적인 의미망을 형성하였으며 또한 작가들은 이와 관련된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그리고 종교문화, 종교에서는 물은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정화수라든가 그 불교에서도 보면은 씻겨주는 세불 의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천주교에서도 세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문화, 물이 없으면 마을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 문화 등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안에 물의 맑은 힘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대 이비에 의한 모순적 통일성을 지닌 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소 길지만 다음 작품을 들어서 이 부분을 해명해보자. 이것은 굉장히 긴데요. 자연의 조화 질서를 잃어 음기가 새는데도 수습을 못해 쭉 하면서 이 장유의 시입니다. 출인부라고 하는데 가을에 장마가 내려가지고 이걸 부로 쓰는 거예요. 장유가 지은 출인부의 전문이다. 모두 69구로 구성된 장편부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뭄의 실태, 장마의 실태, 저구의 기원. 여기 보세요. 가뭄과 장마는 완전히 대립되어 있잖아. 하나는 비가 안 와서 문제고 하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중용은 뭡니까? 이 두 개 가운데에 저구죠. 저구. 때맞게 알맞게 내리는 비. 이 가뭄도 문제고 장마도 문제인데 하여튼 이러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이 출인부라고 하는 작품을 씁니다. 이 작품에서 장유는 지난 봄과 여름에는 천지의 기운이 막혀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잡초마저 시들어가서 금방이라도 타 죽을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맑은 가을이 되어 느닷없이 열흘이 넘도록 비가 내려서 바닷물이 거꾸로 밀어 닥치는 듯 하다고 했다. 개구리가 부엌에서 살고 미꾸라지가 마당에서 놀게 되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심지어 나뭇가지 끝으로 배가 지나간다고 하였고 장유는 이러한 가뭄과 장마의 반복은 자연이 조화를 잃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장마가 지고 가뭄이 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균형을 잡아가는 운동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장마지만은 저쪽에는 가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노력이죠. 이런 노력. 가뭄과 장마가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장유는 오두막집에 되돌아와서 천지의 이치에 대하여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천지가 만물을 화육함에 개이고 흐린 날이 균등해야 하나니 비만 내려도 육성이 되지 않고 햇빛만 내리쬐도 길러지지 않는다네 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의 화육은 개인 날과 흐린 날의 균등, 즉 음양의 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음양의 동태적 균형, 이 동태적 균형도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쓰는 말인데요.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물에서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죠. 동태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동태적 균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장유는 다에서처럼 어찌하여 지금은 상스럽지 않게 되어서 음과 양이 모두 다 마땅함을 잃었는가. 여름엔 어찌하여 가뭄에 시달리고 가을엔 어찌하여 장마로 괴로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동태적 균형은 움직이면서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음과 양이 상호 작동하면서도 양이 음으로 혹은 음이 양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창조와 생성을 위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장유는 위의 그 주인부에서 흐린 날과 개인 날의 상호작용과 이것의 균형으로 천지의 만물이 화육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화육은 자연이 천지 만물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이면에 음양의 대대론이 있고 여기에 입각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개이기도 합니다. 강우, 즉 물 자체도 외부의 빛에 의해서 그 양이 조절되므로 이 역시 사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동태적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물은 유연성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항상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물이 이러한 가변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래로 흐르는 불변성을 또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물을 길러내는 핵심적인 생명 에너지가 되고 이러한 가변성과 불변성은 모순 구도 속에서 운동하며 운동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므로 동태적 균형은 확인됩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다시 운동하고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균형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반복과 순환 속에서 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음양의 조화에 따른 천지의 화육과 물이 지닌 동태적 균형이 현실에 적용될 때 백성들은 비로소 안강해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위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에 맞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어야 곡식이 제대로 커 백성이 기뻐하나니 생각건대 태고 시대의 이상사회도 하늘이 만물에 맞춰 어김이 없었기 때문이라네 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상의 만물에 대하여 하늘이 베푸는 빛과 비의 균형 또한 그 사물 속에 잠입해 있는 물의 균형 이것이 천지의 화육을 도와서 태평성세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지막 요거는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경쟁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대로는 물의 존재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음양과 마찬가지로 이 둘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된 듯 하지만은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에서 살핀 유순과 남북 등의 모순 구도가 모순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통일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그 핵심에 물이 지닌 불변성이 맑은 힘으로 포착되었다. 이를 우리는 대대입이라 부르고자 했다. 이러한 대대입이는 물이 지닌 모순적 통일성을 이루며 그 궁극에는 균형으로 가는 힘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을 물이 지닌 동태적 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하면서도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 대대론 이러한 것들이 그 문학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